네, 두 번째 세션 역시 많은 분들께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발표를 준비해 주실 연사분께서는요, 부동산 애널리스트이시자 많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계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인베이드 투자자문의 이상호 대표님께서 그 어떠한 잡음에도 현혹되지 않는 부동산 투자법을 주제로 다양한 인사이트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준비해 주고 계신데요. 바로 뜨거운 박수와 함께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으러 오시다니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 원래 주무셔야 되는데 점심 먹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런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도 좋은 얘기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다들 헷갈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헷갈릴 게 있으신가요, 보통? 헷갈리는 분들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혹은 내가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감을 가지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자신감을 가지시려면 첫 번째는 내가 공부를 매우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필요 없어요. 뭐냐면 남들이 좋아하는 거 갖고 있으면 나도 마음이 편합니다.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남들이 꼬시는 거 이런 거 사셔는 무조건 흔들리는 거고요. 그런 거 말고 절대적으로 남들도 다 좋다고 하는 거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흔들려요. 그런 게 첫 번째고, 그게 아니라면 그걸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잡음에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 잡음은 특히 어디에 많냐? 유튜브에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하실 일은 뭐냐면 유튜브 다 지우시는 거죠. 유튜브 지우시고 항상 본질이 무엇인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나는 무엇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가, 여기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어지만 더 시그널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지, 이 잡음 같은 거에 저게 마치 신호인 양 자꾸 이게 포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이렇게 넘어가셔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굳은 심지로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다들 굉장히 헷갈려 하셨었는데 이제 헷갈리지 않아요. 언제부터였냐면은 4월 10일 이후입니다. 총선이 딱 끝나자마자 시장이 확 바뀌었어요. 저는 이것도 참 신기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총선 전에 강의를 드렸었거든요. 총선 지나고 나면은 이차저차 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 생각이 많이 바뀔 것 같으니까 저희가 총선 전에 세미나를 한 이유가 뭐겠어요? 총선 전에 좀 액션 하셔라, 이런 거죠. 왜냐하면 총선 결과가 대충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미리 대충 보였으면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확인하고 한다는 거죠. 확인하는 순간 늦죠. 왜냐하면 다 확인했는데 나랑 경쟁자만 늘어났을 뿐이지 왜 이렇게 다들 확인하고 하냐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격들이 확정을 짓고 가는 것들이 내 성격에 맞다면 틀리지 않죠. 하지만 올해도 계속 뭔가 이런 분위기로 갈 거라는 것들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계속. 특히 2024년도는 23년도, 22년도랑 매우 달라요. 22년도는 정말 거래 침체가 엄청났었고 23년도는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막 살아났던 게 연초부터 봤었다고 한다면은 24년도는 그러면 23년도에 약간 살아난 분위기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그렇게 한번 거래가 터진 상황에서 어디가 될 거냐가 눈에 뻔히 보였는데, 그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왜 총선 결과까지 다 보고 있었느냐?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지만 이제 확인이 됐어요. 이 확인이 된 상황은 앞으로 쭉 갈 것 같습니다. 그린 라이트예요. 지금 초록불이에요. 초록불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다들 매우 편한 겁니다. 초록불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총선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결론은 요거 하나입니다. 정치 얘기 싫어하시는 분들 매우 많지만 그래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정치 얘기가 다니까. 부동산에서는 요 정당들의 정책이 매우 중요한데,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은 그냥 옛날부터 지금이나 항상 그냥 한 채 가져가라는 거예요. 다주택자 매우 싫어한단 말이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다주택자 좋아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보시면 이번 총선 결과를 보자마자 더 똘똘이 한 채겠군 이라는 생각이 저 결과를 보는 순간, 출구조사를 듣는 순간 딱 들어야 되죠. 그러면 4월 11일 날 샀어야죠. 얼마나 많이들 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달 지금 넘어가는 분위기에서 똘똘이 두 채가 아니라 그냥 메인 위에 보시는 아주 똘똘이 한 채로만 가겠다. 이 마음은 아마 안 바뀔 겁니다. 사람들, 투자자들이 안 바뀔 거예요.
제가 지금 투자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 남아있는 투자자들이 투자의 생각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사가지고 많이 벌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건만 나는 그저 적폐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내가 사는 집 훨씬 똘똘한 걸로 갈아타가지고 저는 이걸로 크게 벌래요. 이렇게 크게 버는데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슨 얘기했죠?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면 종부세를 폐지할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들 꺼내잖아요. 그러면 답이 두 채를 사면 안 되는 거죠. 한 채만 사야죠. 종부세도 안 나오는데 뭐하러 한 두 채, 세 채, 네 채 사겠어요. 이 총선 결과 그리고 총선 4월달 이후에 지금 5월달, 6월달 정책 나오는 것들 보시면은 집 많이 사면 별로 재미없겠구나. 그럼 다 모아가지고 큰 걸로 빵 가는 게 답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보고 있고 지금 시장의 움직임은 거기부터 움직입니다. 사람들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자금력이 다르잖아요. 내가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의 최대한 큰 쪽으로 일단 가고 그걸 샀기 때문에 그걸 살 수 있게 어디선가 거래가 한번 터졌기 때문에 다들 한 번씩 치고 움직일 수 있는 기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의 시작은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이었어요. 9억 원까지 한번 다 옮겨주게 했던 것들 그게 작년이었고 하반기가 작년에 한 13억에서 한 15억 정도가 잘 움직일 수 있게 했었다면은 2024년은 확실히 20억대 이상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격적 갭 투자 같은 거 그만하셔야 돼요. 공격적 갭 투자는 재미가 없어요. 정부가 뭐 용인을 해줘야 하는데 뭐 세금으로 절대 안 봐주니까 정부가 아무리 말로 봐준다고 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같은 거 안 되면은 많이 가져가는 것들은 사실은 매우 재미가 없죠. 티끌 같은 거 모으면 티끌이더라. 이게 진짜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옛날 뭐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간다고 하지만 이래봤자 아주 큰 놈의 돈 빵 태워가지고 한 번에 팡 올라가는 이런 것들. 요즘에 한강변 아파트 신축 아파트 보시면 다 느끼시잖아요. 내가 뭐하러 이런 거 사가지고 나는 고생하고 세입자 때문에 고생하고 뭐 물세 가지고 고생하고 고생하는데 신축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쭉쭉쭉쭉쭉 가니까 요즘은 티끌티끌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거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어디 외곽 가가지고 지방 가가지고 막 뭐 한 3천만 원, 1천만 원, 5천만 원 소액으로 투자해가지고 수익 많이 납니다. 이런 말이 대표적인 잡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이라는 것들은 요즘 21세기 이제 2020년대 이후의 최선이라는 거는 딱 하나로 바뀝니다. 대출을 최선을 다해서 받으라입니다. 대출을 최선을 다해서 받으시려면요 딱 하나예요. 대출을 낼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사를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수입이 좋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한다는 뜻은 내가 살 수 있는 한 제일 비싼 걸 사는 거고 그 제일 비싼 걸 살 돈이 없을 때는 돈을 빌려서 사야 되기 때문에 꼭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꼭 맞벌이를 하셔야 되고 무조건 내 연봉이 올라야 되고 그래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욜로 같은 거, 뭐 조기 퇴직 같은 거 이런 얘기 하시면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헷갈려 하신다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만 다 체크하셔도 좋은 거 사야 되는구나, 비싼 거 사야 되는구나. 누가 모르냐고요? 꼭 이러신다고요. 그거 누가 몰라? 다 알지. 하지만 안 해요. 알지만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봐요. 왜냐? 대출 받기가 싫어요. 대출 받으면 무섭거든요.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이런 거 있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시면서 막 현혹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반기 때 장이 크게 온다더라, 뭐가 온다더라 하면서 맨 밑에 경기도에 사십시오. 이런 말 딱 듣는 순간 뭐가 이상한데? 여러분 이렇게 들으셔야 되죠. 맨 마지막 말은 서울에 사십시오, 강남에 사십시오면 다들 끄덕끄덕인데 경기도에 사십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황당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를 많이 보다 보시면은 어느새 현혹돼요. 어느새 넘어가 있어요. 어느새. 저런 말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괜히 무서운 게 아니라 나는 굳은 심지인데 옆에서 계속 얘기하면은 저게 전 진짜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좀 좀만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보시면 진짜 같이 느껴지신다는 거죠. 제가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런 분들이 마유 헷갈려 하시는구나를 맨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왜 헷갈리는 거지? 선거도 지났는데 왜 헷갈리는 거지? 이 생각이 한 번 더 드는 거예요. 저 머릿속에 지금 물음표밖에 없어요. 다들. 그래서 저 내년에 사라, 뭐 하반기에 사라, 뭐 좀 있으면 폭락 온다, 뭐 수도권 사라, 지방 사라 이런 게 대표적인 잡음이고 이 잡음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시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선동하는 단어 3개가 옆에 또 나란히 있습니다.
저런 것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선동 좀 그만되셨으면 좋겠어요. 선동되는 게 가장 바보 같은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유튜브 보지 말라 그랬는데 저도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해서 3분짜리 얘기를 하니까 제 거 좀 봐주세요. 광고예요. 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희소성이에요. 딱 하나예요. 희소성. 희소성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미남 미녀입니다. 세상에 미남 미녀는 잘 없죠. 결혼할 때 생각해 보시면 되죠. 미남 미녀랑 결혼하고 싶지 추남 추녀랑 결혼하고 싶은 분은 없잖아요. 희소성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희소성이라는 거는 대체 불가능한 것들이잖아요. 왕년에 스님께서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은 아크로 리버파크 38평 B형 발코니 확장형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셨다는데 저런 거죠. 요즘 스님 뭐 디제잉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불교가 제가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세상사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본질은 같아요. 잘생긴 남자는 미묘한 변화를 캐치해줘서 칭찬을 해줘서 좋고 못생긴 남자는 자꾸 똑같은 말을 자꾸 말해가지고 짜증난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미남이 하면 기분이 좋고 추남이 하면 기분이 나쁘다. 부동산 시장에 별반 다르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좋아하는 거는 아무리 구축이어도 아무리 뭐여도 좋은데 남들이 다 싫어하는 거는 신축이어도 그래서 싫고 몸에 이래서 싫고 대단지에서 이래서 싫고 저래서 저래 싫고 똑같아요. 이론은. 사회가 제가 보는 사회는 늘 이론은 똑같은데 그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기 싫을 뿐이라는 것만 꼭 깨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소성에 더 중요한 거 남들이 좋아해야 돼요. 희소성 대표적인 게 뭐 있죠? 섬 같은 거 있죠. 섬 희소하죠. 울릉도 제주도 하나밖에 없죠. 특히 섬에다 투자하시는 분들 많죠. 여의도도 많고 뭐 거제도도 있고 제주도도 있지만 섬은 딱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섬이 대박 나면 딱 된다 하면서 항상 예를 드신 게 맨하탄이에요. 맨하탄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섬 아닙니까? 그런 걸 들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남들이 좋아하는 희소성을 가셔야 되는데 문제는 꼭 나만 좋게 보는 희소성을 자꾸 좋아하시더라. 힘든 거죠. 그래서 요즘 가장 주목하셔야 될 건 여기에요. 요 조건을 꼭 만족을 시키셔야 돼요. 재직 8년 차 35세 빨리 취업한 거죠. 27살 했으니까 10대 그룹 계열사에 다니고 있고 연봉 한 7,500만 원쯤. 35세 7,500만 원 많은가요? 별로 안 많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대문이나 강남에 근무를 하고 있고 복지 포인트 300만 원씩 나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자꾸 뭐 사주시고 조식도 주고 서식도 주고 회사에서 일 시킨다는 얘기죠. 통신비도 주고 이런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7,500만 원 연봉 받으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 제가 옆에다 뭘 써놨죠? 곱하기 2. 곱하기 2인 사람은 더 많아요. 뭐냐? 맞벌이죠. 7,500만 원 맞벌이가 엄청 많아요. 근데 더 위로 가볼까요? 연봉 1억 받는 맞벌이는 없겠습니까? 진짜 많습니다. 7,500만 원 버는 분들 가족, 외벌이 7,500만 원 분들이 바라보는 서울시장, 수도권 시장과 요 둘이 1억 5천 버는 분들의 서울시장을 바라보는 눈과 2억 버는 분과 3억 버는 분들이 좀 눈이 다 다른데 지금은 희한하게도 7,500 곱하기 2 하신 1억 5천 정도 버는 분들이 지금 현재 이사가 가장 가고 싶은 집들이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항상 여기를 보셔야 돼요. 남들은 다 저런 조건인 것 같아요.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들은 다 저래요. 우리 애들, 우리 딸만 저렇지 않은데 다 저렇더라. 그냥 그렇다고 치세요. 안 받아들이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서울에서 1억 5천 정도 버는 집 애들이 참 많더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되시면. 근데 이게 정말 남들의 모습일까? 아닐걸요? 현실은 훨씬 더 냉혹하거든요. 진짜 더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1억 5천 버시는 분들 이상 분들이 바라보는 지금 시장의 움직임은 20억이에요. 매매가 20억 이상 되는 집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냥 투자가 아니라 난 거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번 윤석열 정부 3년 차, 물론 작년부터이긴 하지만 2년 3년 차 흐름의 핵심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놔버렸어요. 부동산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 됐고요. 난 들어가 살래요가 매우 강해졌습니다. 진짜 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1억 5천 정도 버는 분들 이상 되는 분들이 나 다 정리해가지고 그냥 그 내가 있는 돈 다 모아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저 좋은 데 가서 살래요가 딱 대상이 되는 집들부터 움직이더라. 그게 희한하게 딱 여기 20억이더라.
20억짜리 집들이 지금 가장 빠르게 20억 이상 되는 집들이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런 흐름들은 더 빨라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결혼 얘기 많이 해야 되죠. 결혼 진짜 안 하죠. 저기 보시면은 1995년생이 29살인데 29살에 결혼한 사람들이 10%가 안 돼요. 심지어 여자가 좀 더 많이 하죠. 남자보다 똑같은 나이에 여자가 더 많이 해요. 굉장히 잘 결정하시는 거죠. 빨리 결혼을 해야 돼요, 다들. 근데 보시면은 저기 35세가 중요한데 1989년생. 1989년생조차도 여자는 절반 결혼했는데 남자는 33%밖에 결혼을 안 했어요. 요게 가져오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신혼부부들이 구하는 집들이 전세도 잘 안 나가고 매매도 잘 안 나갑니다. 이걸 다들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결혼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역세권에 방 3개, 화장실 2개, 20평대가 인기가 그냥 그래요. 애를 안 낳는 집들 분명히 많지만 결혼을 하고도 애 안 낳는 집 많지만 일단 당장 애 없이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이 구하려고 하는 집들이 전세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그냥 그렇더라. 여기서 그거죠. 앞으로 결혼을 많이 할까?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죠. 왜냐면 애도 조금 나오고 있고 그러면 결혼이 너무 약하면 어떡하지? 여기서가 둘로 나뉘어요. 결혼을 많이 안 할 거기 때문에 이렇다. 결혼은 많이 안 하지만 이렇게 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남는 결론이 애입니다. 애.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서 얼마 전에 돌던 짤인데 잘 사는 가정만 출산한다. 이렇게 막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출산 장려가 될 거래요. 어떤 분이 이걸 돌리고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찬성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질투가 심하기 때문에 남들이 손가락질 받는 게 싫기 때문에 저런 분위기로 가야 애를 낳는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만 해도 벌써 늙으신 분들 얘기 같습니다. MZ들은 이런 얘기 안 듣는데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사는 세상에 그들이 돼버린 거죠. 결혼한 것만으로도 이제는 몇 명 없어요. 그만큼 이 결혼이라는 게 매우 희소해졌는데 이 결혼도 요즘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 더 애도 많이 낳더라. 요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까 결혼도 안 하지만 결혼을 한 사람도 애를 안 낳지만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 사람이 누군가를 봤더니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연봉 높은 사람들이 애를 더 많이 낳아요. 제가 요즘에 저희 손님들도 보면은 소득이 높을수록 애가 많아요. 소득이 애매하신 분들이 무자녀가 되게 많아요. 그 무자녀는 꼭 80년대, 90년대일 뿐이 아니라 70년대생들, 60년대생들도 소득이 약간 애매하신 분들은 애들이 없는 경우가 꽤 많아요. 대충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소득이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긴 하는데 애를 낳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으면은 그럼 이 비싼 동네에서도 얼마나 희소성이 발생을 하게 될까? 돈을 잘 벌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 것 자체도 희소한데 그 희소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로 갈까? 그건 내가 20억 이상 되는 집을 살 때도 똑같습니다. 그거를 사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고 싶을까요? 투자 됐어요. 어디 가서 살고 싶은가? 그것만 아셔도 그냥 그걸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돈이 있으면 돈으로, 없으면 대출 받아서 입주. 그래서 지금은 내가 그 동네 가기 싫어도 가셔야 됩니다. 요즘 가장 구하기 힘든 거는 제가 예전에는 초등학생이요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뒤에 장표에 나오겠지만 더 없는 게 뭐냐면 나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입니다. 요즘 모두가 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은근히 내 주변에 잘 없더라. 왜 없는지 아세요? 내가 이사 가면 많아지는데요. 이사를 안 갔기 때문이에요. 이사 가시면은 나랑 생각 비슷한 사람 매우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사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누가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나 그냥 여기 말고 딴 데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들을 은근히 많이 하시는 거죠. 요 문제에 제일 예민한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층간소음. 너무 뛰어. 시끄러워 죽겠어. 근데 뛰는 거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싸나워. 뛰어서 뭐라고 하러 갔더니만 이제 무서워. 안 되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주차. 주차 질서. 이거 뭐 거의 사람들의 수준을 곧바로 알 수 있게 해주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나랑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동네는 이런가 보다 하니까 이사를 가는 거예요. 요즘 가장 드문 게 나랑 생각 비슷한 사람 찾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진짜 가만히가 됐더라. 가만히 있는다는 게 뭐죠? 이사를 안 가고 계속 사는 거예요. 요즘은 빨리빨리 이사 가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다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액션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상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 버시는 걸 떠나가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건들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이게 중요하다 생각이 되신다면 돈을 좀 덜 벌지언정 주가지를 좀 옮기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일 수 있겠다가 2024년도에 많은 분들, 특히 이 많은 분들 중에 경제력이 많은 분들의 결론인 것 같아요. 어디서? 20억 이상에서. 제가 봤을 때 내가 지금 20억 이상 되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한 6억 이하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다 그러신 분들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대안이 많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저랑 생각이 같다 이걸 보는 게 요건데, 제가 올해 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희한하거든요. 희한해요, 희한해. 평당 4천만 원이 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바꿀까? 이게 제가 참 계속 정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와 평당가와 내가 원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뭘 폄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왜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평당 4천 사이언스예요. 돈을 벌면 사람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돈을 벌면 사람이 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금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은 세금을 진짜 많이 뜯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돈을 조금 버는 순간 돈이 안 벌려요. 괴상해요. 아까 연봉이 7,500만 원까지는 그냥 괜찮아요. 연봉이 8,500 이상이 넘어가는 순간 굳이 열심히 안 해도 비슷해요. 이렇게 돼요. 연봉이 계속 안 올라요. 안 오르는 건 아닌데 더 인상적으로 많이 집에 가져가려면은 연봉이 2배, 3배, 4배 이렇게 늘어야 내가 가져가는 돈이 요만큼씩 늘어납니다. 세율이 무지 높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구나, 훨씬 많이 벌어야 되는구나도 느끼는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이 증세에 대한 굉장히 부담들이 있고, 핵심은 세금 좀 그만 냈으면 좋겠다 이 생각들이 돈이 벌어야 생겨요. 그 돈을 많이 벌면은 나가 다 같이 많이 벌면 좋은데 나만 많이 벌면 주변 사람들이 자꾸 시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는 일이 뭐죠? 남들도 많이 버는 동네에 가서 묻어 살아야 내가 좀 덜 버는군 이런 느낌이 들어야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돈 벌면은 다들 숨고 싶어 하시잖아요. 대한민국은 돈 많이 벌면요 절대 나서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나서시는 분들 중에 돈 많은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돈 많으신 분들은 절대 밖에 안 나와요. 어디 가서 자기 돈 많고 경제적 자유를 나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다 하시는 분들, 경제적 자유 있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 강의하시는 분들이죠. 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이사를 가납니다. 사이언스예요. 대한민국의 사이언스는 이거예요. 평당 4천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지난 5천 년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뀌질 않아서 계속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게 과학이거든요.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이게 A를 투입하면 B가 나오니까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당 4천 사이언스다. 제가 과학도시 대전 출신이라서 약간 좀 과학적 이런 분석을 좋아하는데, 평당 4천만 원이 지금 보여주는 현상들은 매우 시장에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게 바로 이겁니다. 다른 데서도 한번 강의를 했었고 최근에 매경에서도 요 장표 가지고 강의를 했었는데, 한국부동산원에서 좀 늦게 나오는데 요 3월 달 기준으로 보시면은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평당 4,172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구별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인기 있는 지역들은 엄청 비싸죠. 5천, 6천, 7천 이렇게 되어 있고, 노란색으로 보시는 언저리들이 한 4천 왔다 갔다 하는 데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지금 색깔들이 저렇게 표현이 됐다는 게 이번 총선 결과예요. 이번 총선을 봤더니 저런 색깔로 돼 있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써놓은 지역들은 뭐냐? 박빙. 총선 결과가 박빙. 근데 그 박빙 지역들이 희한할 정도로 4천 왔다 갔다. 옛날엔 박빙이 아니었거든요. 박빙이 아니었던 그냥 옛날부터 그냥 파란 지역이었는데 박빙? 이렇게 바뀌고 있더라가 제가 보는 평당 4천 사이언스의 이제 근거가 되겠습니다. 색깔 안 칠해지는 지역들이 뭐죠? 박빙이 아닌 지역들인 거죠. 저걸 제일 많이 물어보십니다. 도봉구 2,580만 원 평당가, 서울에서도 평균보다 많이 낮은데 저기는 왜 그러죠? 그냥 거기는 이례적인 겁니다. 후보님이 맨파워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뭐 지난 시장님이나 이번 시장님이나 재건축 안 시켜주는 건 맨날 똑같고, 그리고 아까 그 박빙으로 바뀐 지역들이 뭐냐, 재개발을 굉장히 많이 한 지역들이에요. 아파트가 확 들어오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확 바뀐 사람들이 입주를 했거나 혹은 거기 안 살던 분들도 생각이 바뀌는 거죠. 세금 때문에. 이 재건축 방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람들은 아까 더 재건축이 되어 있는 동네들로 이사를 가서 살 생각이기 때문에 더 몰릴 거고, 두 번째는 여기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재건축을 다 풀어주면 어떻게 될 건가? 그럼 다 빨간색으로 되겠죠. 아까 서울은 다 4천 넘어갈 것 같으니까. 최근 분양가들 보시면 뭐 느껴지시잖아요. 웬만한 동네들이 4천이잖아요. 분양가들 보시면 30평대 분양하는 거 보면 13억, 14억 막 나오잖아요. 뭐 경쟁률도 막 400대씩 나오잖아요. 소셜 믹스 하시는 순간 뭐 이 동네는 힘들어지죠. 이 소셜 믹스가 서울시의 대표적인 전략이고, 이 서울시 외에는 이게 잘 없거든요. 서울 사는 분들은 이게 다 깔려 있으니까 다 그런 줄 아는데, 경기도만 가셔도 이런 거 안 합니다. 임대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고 분양 받으신 분은 분양 아파트여야 되는데, 저기 왼쪽 위에 조그맣게 써 있지만 옛날은 별도동, 뭐 별도층 뭐 이렇게 했다고 친다면 이제는 그냥 다 섞겠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어떤 이게 임대인지 분양인지 모르게 하겠다. 이거를 딱 듣는 순간 모두가 부러워하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이 아니라 모두가 저기 살고 싶지 않아 하는, 물론 임대주택을 살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저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저 말이 굉장히 무섭죠. 모두가 부러워할까 과연? 네, 그래서 저런 생각이 드는 순간 임대주택이 많으면 싫겠군. 이게 사회적인 통념이라니까요. 이 정치인들과 사회 통념이 지금 간극이 너무 멀어요. 저런 게 지금 서울시의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사를 더 많이 가고 있더라. 돈 낭비잖아요. 땅 낭비, 콘크리트 낭비, 철근 낭비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짓고 있으니까. 경기도는 그렇진 않아요. 아까 서울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는 그렇지 않은데, 근데 경기도도 저기 노란색으로 보시면은 뭔가 박빙 지역들이 생겨났어요. 경기도는 원래 이게 박빙이 아니에요. 경기도는 원래 이런 게 아닌데, 빨간색이야 뭐 그렇다고 치고 노란색 지역들이 좀 늘어나고 있네가 되게 와닿는 숫자셔야 되는데, 4천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근데 저 지역들 중에 많은 지역들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아파트 지역이에요. 대표하는. 평당가 평균으로는 안 될 수 있지만 거의 그냥 저 4천만 원 언저리로 가려고 하는 힘들이 있는 지역들은 뭔가 좀 움직임들이 있고, 거기에 대표적인 게 뭐 수원 영통이라거나 용인 수지라거나 하남이라거나, 하남은 미사겠죠. 그리고 인천 연수 송도라거나 이런 지역들은 또 뭔가 바뀌고 있더라. 이거 경기도에서 되게 얻는 시사점이죠. 경기도는 지금 요 노란색 지역, 빨간색 지역이 매우 희소하잖아요. 저 희소성에 다들 관심을 두는 게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땐 통념상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 됐더니 이쪽 5월달 그래프만 보시면, 색깔만 보시면 되는데, 서울이 빨간색으로 돌아섰고 인천도 빨간색, 경기도는 빨간색이지만 보합. 지방은 많이 파래요. 지방시장 전 돌지 않았어요. 지방에서 지금 특이하게 많이 올라가는 지역들이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도 안 오르죠. 근데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공교롭게 다 특별자치도네요. 전라남도 빼고 전라북도, 강원도 다 특별자치도잖아요. 이런 데가 좀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주목할 건 우리가 서울이 플러스가 나기 시작을 했고, 서울에서도 강남 쪽이, 강남구가 아니라 강남 쪽이 좀 더 빨리 올라가네. 그렇겠군. 제가 앞에서 지금 잔뜩 말씀드린 이슈가 가격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5월달 선거 지나고 나서 5월달부터 서울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왼쪽으로 보시면은 올해 5월달까지 서울 집값은 0.16% 마이너스 중입니다.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건 평균이고, 아까 20억이 넘는 집들이 지금 날아가는 속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실 거예요. 내가 작년에 봤던 호가가 아니에요. 지금 실거래가 나오는 것들 보면은 이거 왜 체결되고 있어? 이거 왜 팔려? 이거 왜 팔려? 다 신고가야? 어떻게? 이런 게가 매우 많습니다. 진짜 매우 많아요.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전고점이 2021년도, 22년도 넘어올 때 그때 제일 높은 가격 한두 개 거래였는데, 지금 그 가격이 이렇게 넘어간 데들 은근히 많아요. 그때 그거 말도 안 된다고 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3월 11일부터 서울의 지표가 플러스가 나기 시작을 했는데 3월 11일부터 얼마 전 6월 달까지 6월 초까지 이렇게 움직임을 보면은 서울의 매매가는 0.4% 상승을 했고 송파, 서초, 마포, 성동 이런 데들이 지금 매우 빠르게 움직여요. 뭐 강남도 그렇고 성동, 동작도 그렇고 저기 사진 보시면은 저 한강변에는 그냥 새빨간 데들이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고 저 위에 보시면은 뭐 도봉, 강북, 노원 이런 데들은 지금 여전히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지금 평균으로 말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올해 서울 아파트 한 2.4% 오를 것 같습니다라고 작년 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요즘 언론 보도도 잘 안 되긴 하지만 이런 숫자들은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서울 평균에 뭐 강남이 20% 오르고 딴 데가 15% 빠져가지고 2% 오르면 뭐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만 안 오르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저런 식으로 보셨을 때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지역들만 관심이 있구나. 애매한 것들에 아무런 관심이 없구나. 이거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사람들이 애매한 거에 저 관심 없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순간 그럼 나는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 매우 중요한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 여기 많이 계신데 어르신들이 잘 안 움직이시거든요. 내가 그 사는데 특히 좋아하시거든요. 계속 계시는 것 당연히 그게 좋죠. 익숙하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러면 옛날에도 그랬을 때 별로 재미가 없었던 것처럼 지금은 조금 애매하면은 빨리빨리 이사 가시는 게 노후 면에서도 훨씬 좋으실 겁니다. 경기도 아직 회복 안 됐어요. 다 애매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회복된 데가 수원 영통, 용인 처인, 김포, 오산. 조금 다르죠. 결이 달라요. 아까 서울에 올라가는 지역들하고 결이 조금 달라요. 이 결이 조금 왜 다르냐? 용인 처인구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인데 저기 반도체 공장 짓는다고 좀 다른 이슈잖아요. 김포는 서울 편입된다는 얘기 지금 좀 다 조용해졌지만 서울 되나? 뭐 이러고 있는 거고. 수원 영통이야 뭐 잘 아시는 대로. 그 영통이 우리가 아는 영통일 수도 있고 그 옆에 광교일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른 이슈들. 분당 과천 이런 데들 아주 소폭 하락 중이고. 근데 저기도 가보시면은 과연 저런가? 되게 생각 많으실 겁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큰 숫자 말고 조그만 숫자 색깔로 제가 칠한 숫자는 안 보셔도 돼요. 색깔로 보시면은 밑에 조그만 게 전세가인데 지금 전세가 상승률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전세가 상승률은 매우 놀라울 거고요. 이거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묻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언론 보도 기자분들이 전화하셨을 때 제일 그냥 쉽게 말씀드리기 편하게 어렵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요즘 전세가 왜 오르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으면 임대사업자 다 죽였으니까 그렇죠. 이 한마디 하는 순간 못 알아들으세요. 자꾸 딴 얘기예요. 뭐 전세 뭐 금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공급이 어떻고 그게 아니라요. 전세 놓던 다주택자분들이 지금 다 질렸어요. 정책 변화 때문에 뒤통수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임대 안 해. 그러니까 5개 놓고 10개 놓던 분들이 다 정리해가지고 다 정리하고 강남에 하나 사고 나 사는 집 좋은 집 가고 나 집 안 사요 이렇게 되니 당연히 임대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잘 못 받아들이세요. 지금 전셋값이 오르는 이유는 순차적으로 말소되고 있는 등록주택 임대사업자들 때문입니다. 그분들 다 사라지고 나면은 남는 답은 하나죠. 앞으로 집 들어가 사시는 방법은 사서 가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사고 싶지 않은 동네인데 임대를 못 구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를 대출받고 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뭐 오겠죠 뭐. 왜냐?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다 죽여놨으니까 아마 살려줘도 안 할 거예요.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다들 서울이겠구나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시고 서울에서도 더더더더 4천만 원 넘어가는 지역들에 관심이 많으신 거고 요 QR은 제가 작년도에 만든 건데 심심하시면 만화로 그 제 유튜브에는 더빙해 놓은 것도 있으니까 재밌게 보세요. 결론은 무조건 인서울이라는 거예요. 유튜브 오시면 아주 예쁜 목소리 여성 두 분이 더빙을 국어책 읽듯이 해놨습니다. 특례대출 받으면 서울은 못 샀죠? 저 작년에 저 특례대출이 진짜 공교롭게 예민했던 게 뭐냐면 아니 9억 원 이하만 사라고 하면은 이건 뭐 30평대는 잘 없잖아요. 이런 답이 나와요. 많은 분들이. 없는 건 아는데 내가 좀 사고 싶어 하는 집들은 9억 원이 넘어갔으니까 특례대출 받아도 서울을 못 산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작년 1월 달 특례대출 나왔을 때 빨리 하셨으면은 생각보다 좋은 것들 살 수 있는 기회가 한 2달 정도 있었습니다. 그 2달이 아까 성동구나 마포구에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었죠. 30평대 못 사시면 20평대라도 샀으면 됐던 게 바로 특례대출이었는데 저기 보시는 경기도 평균가 5억 1,700, 서울 평균가 10억 5,100 사이에 저기를 사라고 막 얘기하는 게 특례대출이나
올해 같으면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봉 7,501분이 아니라 2분 더 많이 버시는 분들은 오른쪽 여기 2, 여기 2에 관심이 많으신 거죠. 여기 1이 아니고 여기 2. 여기 2를 사는 방법은 많이 모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출을 풀로 받아야 됩니다. 풀로 받는데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50%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 지역은 70%까지 되니까 많이 받아야 되죠. 근데 많이 받으려면 DSR을 보죠. 아, 소득이 높아야 되겠군. 그러면 결혼을 빨리 해야 되겠군. 저는 이게 출산 장려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출산 장려가 아니라 결혼 장려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돼, 저한테. 뭐가 안 돼? 여기 일을 사는 거는 재미없는 대책이다. 안 돼. 저거 살려고 하면 좀 막아요. 대출 더 많이 받으셔서 여기 2를 사야 된다고요. 여기 1이 아니라 여기 2를 사야 된다고요. 안 돼, 이겁니다. 진짜 고민해야 되는 이슈 이제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죠. 상대 비교. 서울은 무조건 상대 비교예요. 상대 비교. 전국은 필요 없어요. 서울만 보시면 돼요. 뭐냐면 서울 평균가가 옛날부터 뭐 어떻게 막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움직이는 방향에서 강남이 2012년도에 보시면은 서울 평균보다 86%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는데 좀 저기 2024년을 보시면은 110%가 됐어요. 서울 평균도 계속 올라갔는데 강남 평균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러니까 못 쫓아가는 거예요. 이거 프리미엄이 더 커지면 어떡하지? 더 커지겠죠. 왜냐 희소성이니까. 희소성에서도 남는 게 뭐예요? 아까 고소득자들이 애를 낳냐 안 낳냐에 애매하게 낳고 있기 때문에 그 애매하게 낳은 사람들이 애를 키우려고 하는 동네가 어딜 거냐? 그러면 강남, 서초, 송파라는 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원하는 게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딱 하나만 거기만 원해요. 신기하게 지금 그렇게 움직입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가 집값 많이 올랐는데 강동구가 집이 그렇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여도 서울 평균에서 보시면은 계속 마이너스 10%의 디스카운트 중이에요. 저 비율이 별로 안 바뀌어요. 저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평균 따라 가긴 가는데 내가 남들을 이기면서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안쪽으로 오시는 겁니다. 송파만 보셔도 40에서 53으로 이렇게 확 튀잖아요. 아, 사람들이 더 이렇게 안쪽으로 더 안정적인 데로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성북구나 노원구나 관악구 보죠. 성북구 같으면 계속 똑같죠. 성북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강동구랑 비슷하죠. 계속 똑같아요. 평균 대비 한 30% 정도 마이너스 중인데 관악구 같은 경우는 이게 막 더 낮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런 게 지금 서울의 무서운 점이에요. 서울 분명히 25개국은 다 서울 아닙니까라고 하는데 그 서울 안에서 뭔가 선택을 약간 삐끗하면은 확 나만 안 되네? 이런 답이 나올 수가 있죠. 저게 뭐냐? 초등학생 숫자예요. 초등학생 숫자가 저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놀라울 정도로. 요즘은 평당 4천만 원이라는 그 사이언스라는 것과 초등학생 숫자만 딱 체크를 해보시는 순간 모든 게 설명돼요. 그러니까 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저 안에 단어가 있다고요. 초등학생이 많은 동네는 돈을 잘 버는 동네고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이 애를 어떻게 키울지를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를 답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아까 생각도 나랑 비슷하고 아까 뭐 정치색도 비슷하고 뭐도 비슷하고 하니까 그냥 저거예요. 평당 4천 사이언스 초등 숫자 여기다 하나 더 더하는 게 병푸마 병원 있는 아파트. 이거 진짜 많이 말했거든요. 작년부터 초품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초등학생이 많아야 된다고. 학교는 있던 말든 상관없어요. 학생이 많아야 돼요. 많아야. 그래서 작년도 1년 동안 보시면 학생 수가 이렇게 줄었고 여기서 줄어드는데 아까 관악구 같은 경우에 디스카운트가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학생 수가 대표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지역들이에요. 종로구, 관악구 이런데. 종로구 다 떠올려 보시면은 아파트가 생각보다 많이 없지. 도심에 아파트가 어디 있어? 다 들어오실 거고. 관악구는 아파트는 많은데 학생 수는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저 위에 저 네 개가 중요해요. 동작, 광진, 양천, 노원. 여기가 옛날부터 대표적인 학군지들이거든요. 애 키우기 괜찮은 동네로 알려져 있던 동네들인데 지금 서울 평균 3.7% 마이너스보다 훨씬 많이 줄어요. 이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옛날에는 저 동네가 새 아파트 동네여서 애 키우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저희가 다 낡은 아파트여가지고 애 키우기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정치권에 할 얘기는 하나죠. 애 키우기 좋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뭐죠? 아파트를 빨리 짓는 거예요. 많이 짓는 거예요. 거기로 애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 경기도로 다 이사 나간 이유도 거기가 살기가 좋기 때문이에요. 서울 재건축을 빨리 했으면 다 서울로 들어올 거예요.
근데 안 시켜주잖아요, 서울 재건축을. 저 위에 보시면은 강남구. 작년 올해 강남구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서울 인구가 줄고 있는데 강남구 인구 증가가 매우 빠릅니다. 왜냐? 대단지 재건축이 입주하고 있으니까. 서울은 매우 간단한 상황이에요. 아파트를 확 져줘가지고 사람들이 새 아파트로 갈 수 있게 하면은 애도 낳고 결혼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되죠. 이게 학생 수예요. 학생 수 그래프인데 아까 색깔하고 비슷해요. 빨간색 지역들에 애도 많아요. 아, 이거 좀 너무한다. 이런 답이 나올 수도 있죠, 누군가는.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부모들이 저기서 애를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 건데 그게 사회상이잖아요. 사회상이 그냥 저기서 애를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저렇죠. 강서구, 양천구, 강동구가 구가 크거든요. 구가 커가지고 이제 학생 수가 2만 명이 넘어가는데 서초구, 강남구에 2만 명 넘어가는 거 못지않게 학생 수 많은 데들의 학생 수가 강동구 빼면은 좀 줄고 있습니다. 아까 많이 준다고 아까 보여드렸죠. 잘 봐두셔야 돼요. 이 숫자들은. 이거는 다문화. 이건 지금 처음 보는 장표실 텐데 이게 어떤 뉴스에 보면 학교별로도 나오던데 제가 보니까 학교별로 찾기는 좀 어려웠고 2017년부터 2023년도까지 다문화 가정 아이들 초등학생 숫자가 서울이 18.3% 증가했어요. 다문화 가정 뭐 많죠 주변에. 이거 못 느끼시는 분들은 좋은 동네 사시는 분들이에요. 요즘 되게 많아요. 지방 가시면 더 깜짝 놀라시는데 강남구는 16%가 줄었네. 진짜 없었거든요.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됐네. 더 줄어든 거예요. 의미 없는 거죠. 모수가 작으니까. 근데 빵빵빵빵빵빵 늘어나는 데들이 진짜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특히나 저기 보시면 뭐 광진이라거나 뭐 금천, 도봉, 중랑, 구로, 송파도 그렇죠. 이거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네. 이런 것들이 느껴지셔야 돼요. 단 아까 20억 넘어가는 아파트 같은 데 가시면 없어요. 당연히 없죠 이게. 그러니까 요즘 이 이슈가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도 줄고 애도 안 낳는데 그리고 해외에서 이민을 받아야 뭐가 돌아갈 텐데 이런 현상들은 지금 뭐 그냥 허투루 볼 게 아닙니다. 잘 좀 봐두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는 받아들일 건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전체 숫자예요. 단위는 퍼센트.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가 좀 높죠. 이쪽이 원래부터 옛날부터 뭐 높았죠. 왜냐면 중국에서 오신 분들 많으니까. 중구도 그렇고 강북구도 그렇고 이게 생각보다 다 많지가 않고요. 저기 서대문, 은평 같은 데는 안 많습니다. 우리 저쪽이 다 옛날부터 화교들 사는 데라고 알려져 있지만 별로 안 높아요. 또 어딘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방은 지금 이미 하나가 됐거든요. 저걸 지금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지방은 몇몇 지자체 가시면 막 20%씩 돼요. 어쩔 수 없지만 서울도 지금 이런 상황들이 닥치고 있다. 뭐 닥친 게 아니라 이미 현재인데 좀 잘 봐두시면 좋겠죠. 초등학생 학생 수로 다 설명이 된다. 다 진짜 모든 게 다 설명됩니다. 2022년도에 초등학생 수가 266만 명이었는데 뭐 저때쯤 되면은 170만 명, 한 90만 명 줄어든다. 이러면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 학생이 없을 겁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거든요. 학교는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분교처럼 될 거예요. 분교처럼. 분교가 뭐냐? 한 학년에 한 반 있는 거죠, 한 반. 요즘에도 많은 거 아세요? 요즘에 많은 학교들이 20명이 안 되는데 한 학급에 20명인데 6학년까지라고 해보시면은 120명이잖아요.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한 1, 200명짜리 학교거든요. 전교생 200명짜리 학교. 근데 지금 200명이면 저렇게 되면은 그냥 당장 어떻게 될지 눈에 뻔히 보인다는 거죠. 저런데 지금 학생을 우리 애를 입학을 시켜야 되는 부모라면은 빨리 이사 가고 싶을 겁니다. 왜냐 학교가 없어질 예정이라니까요. 이걸 어떤 수로 이걸 버티겠어요. 정말 결론. 4천만 원 과학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사이언스라고. 초등학생 수 유지돼야 된다고. 아까 10억에서 11억짜리들이 지금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게 아니라 20억이 넘어가야 된다. 이 얘기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 이재명 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쉐쉐. 저의 입에서는 땡큐가 나오는데 저분 입에서는 쉐쉐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뭐 사회상이겠죠. 누구는 영어 쓰고 있고 누구는 중국어 쓰고 있다.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표는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건데 이 투자라는 게 나만 돈 잘 벌고 나 다 쓰고 죽겠다 이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왕조처럼
대대손손 우리 가문이 한 200년 뒤에도 아주 멋진 모습으로 남을 수 있겠다 이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다음 때가 없으면 그 다음 때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상속세 증여세가 아주 별로기 때문에 맨날 리셋이에요. 애들 줄 방법이 없어요. 요 애들을 잘 줄 생각까지도 좀 염두에 두시는데 이거를 하셔야 되는 마음가짐이 언제 필요한 거냐? 내가 지금 사는 집이 일단 안정이 된 이후에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는 집의 안정이라는 것도 그냥 말씀드릴게요. 방 4개, 화장실 2개예요. 꼭이에요. 방 4개, 화장실 2개. 여기 또 어르신들 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내가 넓어가지고 그거 팔고 나왔다고. 파시면 안 되고요. 꼭 방 4개, 화장실 2개를 아까 보셨던 그 조건에 맞는 4천만 원도 넘고 학생 수도 많고 뭐도 어떻고 한 그 동네에 방 4개, 화장실 2개를 깔고 나서 그 다음에 딴 거 하세요. 거기까지는 일단 가야 내 삶이 안정이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 그래야 가족분들이 내 공간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가문을 만드실 생각을 하시면 그 다음에 하실 게 진정한 부동산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가족들의 삶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선택지를 하기 위해서 죽을 둥 살 둥 뛰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인베드 투자자문 이상훈 대표님의, 네, 이상우 대표님의 강연 함께 하셨는데요. 역시 사전 질의를 선정해 주셨죠? 네, 스크린을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별연님께서 보유 자산을 먼저 팔고 상급지 가야 할까요? 아니면 먼저 사고 팔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는 대출이 잘 되고 시장 거래가 잘 되면은 물어보지도 않으실 질문인데 내 집이 잘 안 팔리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무조건 팔고 사야 돼요. 지금은 또 안 팔려요. 왜냐면 내가 사고 싶은 거는 막 다 나가고 있는데 내 것만 안 팔리거든요. 팔고 사셔야 돼요. 그래 사고 안 나죠. 이게 왜 사고가 안 나냐? 내가 이사 가고 싶은 집이 대출만 한 7, 80% 나오면 사고가 안 나는데 내가 가고 싶은 집은 대출이 50%고 내가 팔아야 되는 집은 잘 안 팔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빨리 거래를 하시는데 제가 요즘에 지어낸 말이 있습니다. 인디언 매도법이라고. 네, 인디언 매도법이 뭐냐? 매수자를 앉혀놓고 살 때까지 깎아주는 겁니다. 네. 이래도 안 살래? 뭐 이래도 안 살래? 뭐. 인디언 그거 아세요? 인디언들이 그거 있잖아요. 옥수수 밭에 애들을 데려다 놓고 제일 좋은 거 하나만 따오라 그러면 제일 끝에 가서 남는 거 하나 따온다면서요. 그리고 인디안 기우제 아세요? 비 올 때까지 기우제 하는 거. 네. 이게 제가 만든 말이 인디언 매도법입니다. 앉혀놓고 1,000만 원씩 깎아주는 거예요. 계속 이래도 그럼 팔리거든요. 이거 팔아보신 분들 아실 텐데 내가 기분이 안 좋지만 그렇게라도 팔기로 결심을 한 순간 팔리니까요. 팔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짧고 굵게 답변 주시는, 네, 명쾌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인디언 매도법 저도 필기했습니다. 자, 2번째 질문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박별유님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연사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동당하기 딱 좋아하는 주제가 반일이라고. 반일 얘기 꺼내는 순간 저 사람은 목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은 일본하고 사이가 멀어지면은 좋은 나라는 저기 대륙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명쾌한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일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일본이 대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망했나요? 요즘 보시면 일본 부동산 되게 좋거든요. 일본이 애를 많이 낳나요? 우리나라보다 많이 낳지만 일본도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전철을 밟는다는 저 질문 자체가 뭐냐? 일본식 장기 불황과 폭락이 오지 않겠습니까를 저한테 돌려서 아주 완곡하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보니까 한 2000년대를 기점으로 대한민국과 일본의 공통점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80년대 말까지는 한국이 일본을 쫓아갔기 때문에 시스템이 비슷했는데 어느 날부터가 한국이 일본과 비슷한 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냐면 일본은 도쿄가 오를 때 오사카도 오르고 나고야도 오르고 뭐 저기 후쿠오카도 오르고 좀 이런 모습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수도권만 가죠. 그래서 일본의 전철을 밟기 위해서는 일본하고 사회상이 비슷해야 되는데 안 비슷하다. 그리고 사람들 성향이 일본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몰려가는 이런 좀 떼법 이런 게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몰려가니까 굉장히 좀 시장 분위기를 많이 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일본의 전철을 밟는다 안 밟는다 이걸 걱정하실 때가 아니라 저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나는 안 죽을 수 있는, 나는 무조건 살 수 있는 선택지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아까 앞에서 잔뜩 말씀드렸던 신호를 보셔야 되는 거지, 잡음에 넘어가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핵심은 뭐냐? 일본도 지금 부동산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일본 전철을 밟으면 쉬어도 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질문의 핵심은.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일본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다, 이 점을 더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